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최서원 씨가 사건 당시 특별검사팀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2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가 공방의 쟁점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주희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최서원 씨 손해배상 소송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장을 내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이 박영수 특검팀을 대상으로 해서 한 2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소송인데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 이제 핵심 증거물 중 하나였던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 태블릿 PC가 본인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팀이 본인 이 최서원 씨 소유의 태블릿 PC다라고 브리핑을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것을 보상해달라, 뭐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특검팀이 당시에 최서원 씨의 휴대전화의 잠금 패턴하고 이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일치한다는 등의 어떤 그런 근거를 들어서 이 태블릿 PC는 최서원 씨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당시에 뭐 최서원 씨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적이 없고 또 실제로 이제 특검이 제시한 그러한 잠금 해제 패턴을 쓴 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최서원 씨 것이다라고 판단한 특검의 설명은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이 설명에 대해서 이제 특검팀은 뭐 그 휴대전화 잠금 패턴이나 이런 거 외에도 당시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예. 이 최서원 씨가 최서원 씨 이름으로 돼 있거나 이제 이 최서원 씨의 이메일 주소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이제 흔적들이 있고 또 최서원 씨의 사진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 본인이 사용한 흔적들이 같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종합을 해서 소유자를 판단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도 좀 법적 쟁점이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 씨 측은 기본적으로 태블릿 PC는 본인 것이 아니다, 소유가 아니었다 이런 주장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허위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내용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이 소송의 쟁점은 크게 사실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특검의 브리핑이 최 씨의 주장처럼 허위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설사 허위라고 하더라도 최 씨가 실제로 손해를 입었느냐, 이 두 가지 쟁점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특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브리핑에서 본인들이 그 태블릿 PC의 소유자를 최 씨로 추정하게 된 근거가 이미 압수해서 확보한 최 씨의 핸드폰의 암호 패턴과 태블릿 PC의 암호 패턴이 일치하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태블릿 PC는 최 씨의 소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씨는 허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정 부분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 씨는 지금 주장하기로는 자신은 핸드폰을 압수당한 적이 없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수사 기록에서도 최 씨의 핸드폰이 압수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최 씨의 핸드폰을 압수했다라는 전제로 이 소유자를 특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허위 사실이다 일정 부분 뭐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실제 그 허위 브리핑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최 씨가 이 손해를 입었냐는 이제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요. 네. 이게 만약에 최 씨 주장대로 이런 허위 브리핑으로 인해서 본인은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질타를 얻었고 정신적인 손해를 입어서 2억 원의 손해를 청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브리핑 내용 자체의 일부에 뭔가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브리핑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있지 않는 한 2억 원까지의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에 앞서서 사실 이제 최 씨가 지난해 태블릿 PC가 내 것인지 확인을 좀 하겠다 이러면서 반환가처분 신청을 내고 또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런 과정이 어제 그런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데도 기여를 한 상황인 겁니까? 그럼? 네, 이 부분은 좀 앞선 소송과 조금 연결이 되는데요. 네. 최 씨는 줄곧 이 해당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유가 아니다, 본인이 사용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재판에서는 이 최 씨의 소유라는 걸 전제로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 씨는 내가 사용한 태블릿 PC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금 인정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라든지 서류상으로는 내가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해당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내가 소유자이고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가처분 그 신청에서 주장을 한 거고 그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최 씨가 이 태블릿 PC를 반환을 받아서 확인을 해본 결과 내가 정말 사용한 게 아니고 최 씨가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
밝혀진다고 하면 예. 기존의 재판에 대해서 뭐 증거의 허위를 가지고 재심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재심의 실익이 있을까 봤을 때는 만약에 그 태블릿 PC가 이 정말 설사 최 씨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로 인해서 최 씨의 혐의가 입증이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 뭐 최 씨의 유무죄라든지 아니면 양형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으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었는데 이 산불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당시에 이제 강릉에 이렇게 불이 나서 강릉 지역 그리고 동해 지역에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하고 이재민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화재의 원인이 이제 특정인이 이 모 씨가 방화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점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한 이제 비난이 많이 이제 제기가 됐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또 현행 법령을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구속 기소를 했고 이제 구형을 한 그런 상황인 건데요. 예. 일단 이제 이 모 씨 측은 자신이 그 당시에 여러모로 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고 또 이렇게 방화를 함으로 인해서 80대 노모가 또 사망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 정상 참작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검찰은 이게 고의로 어쨌든 계획적으로 방화를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좀 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이고 또 실제로 이제 피해가 다수 발생을 한 데다가 예. 이런 점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15년을 구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도 상당히 많은 이제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결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이 정도 구형량이라면 검찰에서는 고의 방화로 봤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검찰은 단순히 이제 15년형을 구형한 건 단순히 고의 범죄를 넘어서 굉장히 계획적이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굉장히 위법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이제 3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한 상태였거든요. 그럼 불이 굉장히 잘 붙고 바람도 많이 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을 붙인다면 충분히 번질 수 있었다라는 거를 누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토치를 이용해서 방화를 한 거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무겁게 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물론 뭐 발생된 피해라든지 아니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나 비용에 비해서는 15년형이라는 게 그 절대적으로 높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지금 산림보호법상 고의로 불을 냈을 때 선고할 수 있는 최대형이 15년형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무거운 형을 구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그럼 신청을 왜 했고 또 철회한 건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피고인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나는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기 때문에 판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국민들한테도 판단을 받고 싶다 이런 이유로 그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피고인도 자신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판사가 아닌 이제 국민들에게 판단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선처의 호소가 통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화의 피해가 너무 어마어마하고 이 피해에 대한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이 높다 보니까 본인이 국민들한테 판단을 받는 게 썩 유리하지 않다라는 거를 좀 깨닫고 철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한테 선처를 호소하면 본인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번 범행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지 못하는 방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을 신청한다고 해서 또 받아들여지는 건 아닐 텐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네, 국민참여재판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범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형법상 이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그 배심원의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배심원의 판단이 판사한테 기속되는 건 아니고요. 재판부는 그걸 통해서 이걸 참고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뤄볼 사건은요.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6일을 둔 공범도 잇따라 살해한 인물. 권재찬에게 사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단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된 건데요. 이 권재찬이라는 사람은 지난해 12월 달에 인천의 이제 모 상가 건물 지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모 씨를 이제 목 졸라서 살해를 하고 금품을 뺏고 그다음에 시신을 유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이 모 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뭐 폭행을 하고 뭐 이런 네. 상황을 통해서 뭐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다든지 이제 이런 행위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시신을 이제 유기를 할 때 도와준 40대 남성 모 씨가 또 있었는데 이 40대 남성 모 씨도 준비한 둔기로 이제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또 시신을 안매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도와준 이 공범까지 같이 살해를 해서 안매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혐의를 적용을 한 건데요. 예.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이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 당시 도박으로 인해서 좀 빚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사전에 좀 계획적으로 이런 범죄를 좀 계획을 해서 저지른 것이 아닌가 지금 이제 보이는데 이런 점들을 종합을 해서 이전에 또 이 사람이 다른 범죄로 또 이미 좀 형을 산 그런 이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사형을 구형한다라는 게 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권 씨의 발언 같은 거 보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또 보였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이 살인을 저지르고 또 이런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일 것이다라는 계획을 이제 한 것은 아니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 과정에서 뭐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 폭언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자신을 자극하는 어떤 말들을 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감정상 여러모로 이제 우발적인 어떤 욱하는 어떤 심정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살인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전에 이제 좀 살인을 저지르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이제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 예를 들면은 뭐 복면 강도라든지 ATM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이 범죄의 전반적인 계획하려고 하는 그러한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다라는 이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 사실상 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부분이지 않는가 싶은데 그럼에도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마도 우발적인 어떤 이 행위에 의한 범죄가 계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 형벌이 좀 덜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런 태도들이 형량 결정에는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 지금 사형 구형을 검찰이 한 건데 받아들여질까요? 네. 아까 방화범도 그렇고요. 범행을 인정하는 것과,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반성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내가 이 권 씨 같은 경우 내가 두 사람을 살해한 건 맞지만 내가 살해하게 된 동기가 내 잘못이 아니라 피해자가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해서 화가 나서 살해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잘못을 피해자한테 전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태도는 재판부가 봤을 때는 사실은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여서 오히려 우발적인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해서 오히려 형이 높게 선고될 여지도 있고요. 지금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만큼 사형이 뭐 두 사람을 살해를 했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될 만큼 굉장히 죄질이 나쁜 범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97년 이후에 사형 집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사형 선고 자체도 지금 7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게 2015년에 이제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인데 그 사건 이후로 지금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되게 굉장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정인이 양모 사건에서도 예.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 결국에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었거든요. 이번 사건도 굉장히 죄질은 무겁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는 않지만 검찰의 사형 구형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형을 구형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뭐 무기징역에 그쳤다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거듭 항소를 하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네, 양형이 이제 너무 이 죄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고 해서 양형 부당으로 검찰이 항소는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 무기징역과 지금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과 실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예.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가석방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형과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출소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피고인한테 더 무거운 사형을 선고되기를 원하는 건데 예.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사형이 폐지 국가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97년 이후로 사형 집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보죠.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2005년부터 기념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좀 이제 저희가 다뤄보고 싶은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사람 중에 친부모 찾기에 성공하는 비율, 이 비율이 1% 미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이 취재하고 분석한 바를 지금 이제 보면은
실제로 이제 해외 입양이 된 경우에 이 해외 입양이 된 사람들의 부모,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는 이 입양과 관련된 기록이나 출생 기록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어야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지금 이제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놓고 이 조사를 해보니까 입양 기록이 거의 절반 정도는 이제 뭐 미비하거나 없다라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 예. 그리고 입양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이 기록 자체는 또 입양 기관의 소유이기 때문에 입양 기관의 소유인 상황에서 동의를 받거나 그렇게 해야 또 이것을 이제 열람하거나 찾아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본인의 예.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인데 그런데 또 해외 입양의 과정에서 이런 입양 기록이 입양 기관에서 입양 기록이나 이제 관련한 어떤 기록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또 이제 편의상 삭제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 예. 또 친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또 이와 관련된 이제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들도 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을 해서 결국 끝내 좀 친부모를 찾게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은 결국은 이제 1%또 그것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이제 분석 결과인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런 출생이 될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출생 통보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출생 통보제 이게 입양인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네, 우리나라는 관련법상 출생 신고를 부모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모가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는 부모가 할 수 없을 때 하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사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라가 그 신생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갖춰지지 않았는데 반면에 뭐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에서는 이런 출생 신고를 해야 될 의무를 부모뿐만이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라에서 신생아에 대한 정보를 관리를 해서 이 적절하게 이 법적인 보호를 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난 3월에 법무부에서 출생 통보제에 대해서 의사에게도 그 출생 통보를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인들에 대해서도 이 언제 출생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라에서 좀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단은 발의에 그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입양 관련 기록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법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아까 평론가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요. 우리나라 관련법상 입양 관련된 기록을 입양기관에서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과 관련된 정보를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예. 입양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입양인 본인에 대한 정보의 경우에는 그냥 받아보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 친생 부모에 대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친생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친생 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 부모에 대한 정보를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예. 근데 사실 입양인의 입장에서 본인의 친생 부모를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좀 근원적인 욕구고 권리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